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선특파원입니다. 오늘은 북한 봉건 왕조가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히 앞에서라는 왕국 통치의 기본 법구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봉건 왕조의 법체계를 심층 분석하는 국내 첫 언론 보도이니만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왕국의 핵심 세계관을 간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북한 왕국의 11개 통치기본법은 단순히 이상한 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법들은 억압과 두려움, 그리고 봉건 왕국 왕권의 잔인함까지 백성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북한의 가장 무서운 법들을 알아보려는데요. 기존 교과서의 국가체제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기에 저들이 하는 짓 그대로 봉건 왕국 정치를 대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3대 왕, 은종의 본명은 김정은인데 그가 감히 앞에서라는 권위적 형법 제1조는 어전회의 졸음금지법입니다. 은종대왕 앞에서 졸음 한번 깜빡했다가는 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법률이죠. 그 땅에서 졸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피곤함의 증상이 아닙니다. 자칫 반역죄가 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 왕국이죠. 2015년 북한 국방부장 현영철 대감은 은종대왕을 모신 어전회의 도중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처형 방법도 끔찍했어요. 수십 명의 대소신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지막지한 고사포 발포로 날려버렸죠.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니 뼈조각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이 사건은 북한 왕국뿐만 아니라 천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현영철은 2대 정종대에 이어 3대 은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존의 신임을 받아 승진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어전 앞에서 졸은 것은 대왕에게 불충하는 경거망동으로 해석되는 것이었답니다. 은종대왕도 이를 반역행위로 간주하고 잔인하게 처벌케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2016년에도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교육부장 김영진 대감은 어전 앞에서 앉은 자세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감히 앞에서라는 법은 헌법 그 위에서 군림하는 지존의 법입니다. 봉건 왕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포의 통치술이지요. 이 최고 존엄법은 인간의 실수나 피곤함, 졸음이나 하품조차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통치도구로 사용합니다.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나라가 있냐고요? 네, 바로 북한 왕국이라는 곳입니다. 21세기 개명천지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2조는 이름 함부로 짓지 말라입니다. 북한 왕국에서는 사람 이름조차도 왕권 유지와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2011년 은종대왕이 27살이라는 새파란 나이에 즉위한 직후 자신의 이름인 정은이란 소리와 글자는 특별한 충성의 상징으로만 여겨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히 정은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나 직장, 군대에서 불리는 인간이 있으면 당장 목을 베어야 하나 너그럽게 용서해 줄 테니 즉시 개명하라는 교시를 내렸죠. 교시란 북한의 임금님이 내리는 어명을 말합니다. 온 나라에 정은이라는 이름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미 이 이름을 가진 백성들은 강제로 개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이 이름을 짓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어명은 단순한 이름 사용 금지가 아니라 북한 왕실의 상징적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호칭이 아닌 왕권과 권력의 신성한 상징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이는 백성들에게 왕의 존재가 절대적이며 어떤 도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누구라도 감히 그에게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딸인 김주애의 이름도 독점화시켰습니다. 이는 김주애가 현재 공주지만 차기 왕세자임을 상징하려는 것으로 김씨 왕조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죠. 이는 법적 규제를 넘어 백성들의 정체성까지 통제하고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감히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3조는 국보 제1호 초상화 섬기기라는 법입니다. 이건 또 뭔 말이냐고요? 북한 왕국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역대 임금님들의 초상화를 구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태조 김일성과 정종 김정일,
은종 김정은의 초상화는 단순한 어진이 아니라 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모시는 임금 숭배 신앙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의 모든 가정과 공공장소, 거리에는 김씨 왕조 3대 임금들의 초상화가 게시되어 있으며 이를 신성하게 여기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북한의 노동신문은 재난시 행동규칙을 발표하며 화재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국보 제1호인 초상화를 가장 먼저 구출해야 한다고 반포했습니다. 초상화 숭배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왕조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실제로 2008년 9살 소녀 류향림의 사례는 북한 왕조에서 초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집에 불이나 사람이 죽고 가재도구가 전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린 류향림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담요에 싸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의거로 김일성 소녀 영웅상을 수상했으며 그녀의 학교는 의인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류향림 소학교로 이름이 바뀌는 은총까지 누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아이를 먼저 구하고 초상화를 남겨둔 2명의 어머니는 왕조에 대한 불충죄로 투옥되었습니다. 비록 자식은 불에 타 죽어도 종이 쪼가리로 된 임금님 초상화는 불에서 우선 구출해야 한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러한 법적 강제는 북한 백성들에게 초상화를 단순한 그림이 아닌 왕조와 임금님 숭배를 상징하는 신앙적 존재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초상화를 숭배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님에 대한 불충죄로 간주되는 것이니 왕권 유지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감히 네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사조는 우물안 개구리식 인터넷법입니다. 북한 왕국에도 인터넷이 있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인터넷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우물 속 내부 광명망에만 접속할 수 있죠. 이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과 완전 분리되어 있으며 왕실이 허용한 약 5,500개의 웹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모두 북한 절대왕권을 미화하거나 임금님을 신격화하는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은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없고 자유로운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사용도 불가능하며 모든 활동은 왕실과 포도청의 철저한 감시 아래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차단 목적은 외부 정보가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 북한 왕실의 부정을 눈치채거나 반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통화나 이메일을 통해 내부 비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2014년 북한의 한 백성이 휴대폰과 유심카드를 이용해 남조선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는데 통화 기록이 보안원에 의해 추적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후 극형에 처해졌는데요. 이는 인터넷이나 외부 통신 사용이 단순한 정보 접근을 넘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지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감히 네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오조는 네 멋대로는 살 수 없다는 법입니다. 북한 왕국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잠을 자는 살림집을 보안원들이 직접 참견합니다. 살림집 자체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들이려고 보안원들이 숙박 검열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그곳에서 잠을 잤는지 해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살림집은 왕실의 것이며 백성들은 단지 빌려 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살림집 배정은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을 기본으로 하여 양반과 천것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양과 같은 특별 도시의 살림집은 당연히 목숨 내놓고 충성하겠다는 골수 빨갱이들에게만 허가되는 곳이죠. 세상이 변해 1990년대 이후 일부 백성들은 입사증을 이용해 집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암시장 형태로 이루어지며 뇌물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평양에 거주하려면 왕실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정치적 특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왕실 눈밖에 난 사람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즉 살림집은 북한 왕국에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수단입니다. 숨쉬고 잠자는 주거 환경은 왕실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거나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백성들에게는 오직 임금님을 숭배하는 종속감만을 심어줍니다. 감히 네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6조는 3대 연좌제법입니다. 가족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사라지다 보니 북한 왕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법이 됐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죠. 이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왕권에 반역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의 부모, 자녀, 심지어 손자까지 처벌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례는 북한 왕국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연좌제로 인해 태생부터 천민이나 죄인으로 간주되며 평생 감시와 강제 노동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법은 김씨 왕조에 대해 꿈속에서조차 말대꾸를 못하도록 근절하려는 폭군 통치의 상징입니다. 조정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처벌함으로써 왕권 통치 권력을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백성들이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3대 연좌제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왕권을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넘어 왕실의 충성을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조차 생존이 위협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멀리 수용소로 귀양 보내진 이들은 정해진 석방일 없이 가혹한 노동과 폭력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통치의 극단적인 사례로 북한 백성들의 운명조차 왕실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 왕국의 3대 연좌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장혜영 가족 사건이 자주 언급됩니다. 장혜영은 평안도 출신 여성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태조 김일성 정권 초기 지식인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한 명이 왕실의 불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가 함경도에 위치한 요덕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을 수행하고 극심한 영양실조와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 2명은 수용소 내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생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장혜영 가족이 실제 반체제 활동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전만으로 연좌제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죠. 이는 북한 왕국에서 처벌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잔혹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장혜영 가족 사건은 1990년대 후반 탈북민 증언을 통해 남조선에 알려졌죠. 감히 뉘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7조는 7월과 12월에는 웃지도 말라는 법입니다. 북한 왕국에서 7월과 12월은 그 어떤 달보다도 엄격한 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7월 8일 태조 김일성 대왕 승하일과 12월 17일 정종 김정일 대왕 승하일에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애도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두 애도일에는 웃음, 춤, 술, 심지어 일상적인 생일 축하조차 금지됩니다. 이 금기 사항을 어길 경우 백성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북한 형법에 따르면 애도 기간 동안 위대한 대왕님과 지도자 동지의 권위와 유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왕실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기는 자는 노동교화형을 받아 강제 수용소로 이송 또는 추가적인 정치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한 백성이 애도 기간 중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다 발각되어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로 이송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에게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애도 기간 중에는 어떤 활동도 왕권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백성들은 조정이 지시한 방식으로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보안원들이 거리에서 백성들의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는데요. 지나가다 무엇인가라도 꼬투리가 보이면 불러세워 가방도 뒤지고 몸을 수색하죠.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애도를 강요하는 것을 넘어 왕실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감히 뉘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8조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죄라는 법입니다. 북한 왕국에서는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란 북한에는 없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선 원칙은 직업 세습이 기본입니다. 왕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하는 일을 세습시켰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일반 백성의 자식들도 아버지가 광부면 광부, 농부면 농부의 일을 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백성은 무조건 임금의 하인이나 종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 하찮은 의무교육의 혜택을 입어 고등중학교까지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백성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왕실에 의해 직업이 강제로 배정됩니다. 일단 10년 이상의 인민군 복무는 기본이고요. 직업 배정은 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이 아닌 출신 성분이 혁명 열사냐 아니냐 등 빨간색 농도로 측정하고
앞으로 왕실이 추진하는 외화벌이에 합당한 충성심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과학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해도 성분이 좋지 않으면 당과 지도자 동지의 혁명적 과업 완수를 위해 당연히 탄광, 농장 혹은 공장 노동자로 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결정되면 거의 일생 동안 천직으로 유지되며 직업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북한 형법 및 규정을 보면 제97조 노동의무 조항에서 모든 백성은 배정받은 직장에서 조국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게으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51조 노동의무 불이행 처벌 조항에서는 배정된 직업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 노동교화형, 강제노동 혹은 정치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강제 배정된 청년들의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1990년대였는데요. 함경남도의 한 농촌 지역에 감자 농장을 운영하라며 수백 명의 청년들이 강제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인 이곳에서 15년간 강제 노동을 수행해야 했으며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왕실이 요구하는 노동에 반발하거나 탈출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조차 임금님이 정해주신 직업에 묶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왕실의 필요에 종속시키는 왕권의 억압적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감히 네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재구조는 당신의 말이 당신을 죽인다는 법입니다. 북한 왕국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일단 통화 원칙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실허가를 받은 내부망과 연결된 통화만 가능하며 모든 통화와 메시지는 철저히 감시됩니다. 백성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전화는 원천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간첩으로 몰려 처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남성이 밀수한 휴대폰과 유심카드를 사용해 남조선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신호 추적에 걸려들었죠. 그는 체포되어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생존과 직결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 형법은 외부와의 정보 교류를 일단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합니다. 나라님이 들으라는 것만 듣고 보라는 것만 보라고 교시한 때문이지요. 형법 제60조 국제전화나 외부와의 정보 교류 시 불경불충 통신범죄는 최고 사형까지 처벌 가능한 역적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1조 불법통신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통신기기 사용 시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백성들은 간단한 통화조차 감시당하며 자신들의 삶과 안전을 위해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휴대폰은 자유가 아닌 공포의 상징입니다. 감히 네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10조는 종교 박탈로 신앙조차 범죄가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 왕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씨 유일신을 믿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실과 조정은 무신론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으므로 기독교, 불교 등 모든 종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왕권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되며 이를 어길 경우 백성들은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어느 미국인은 북한의 한 식당 화장실에 성경을 남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5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로 2023년에는 어느 가족이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왕국 형법에는 종교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0조는 반임금님 범죄로 종교 전파 및 선교 활동은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 최고 사형까지 처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제91조, 허가받지 않은 종교 모임은 불법 집회로 간주, 강제 노동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는 왕실의 백두 이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여겨지며 백성들은 신앙 대신 왕실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감히 네 앞에서라는 권위적 어명 제11조는 김정은도 바꿀 수 없다는 여성지옥 관습법입니다. 이건 북한 여성들 대부분이 겪고 실감하는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위에서 말한 10대 법은 남자들도 적용 대상인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성들에게는 삶이 곧 지옥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적 억압, 가정 내 불평등, 성적 차별 및 성폭행, 그리고 왕권 아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격적 무시 행위는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죠. 평생 상처가 되고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짐이 됩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여성 차별은 김정은도 알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임금님조차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죠. 북한 왕국에서도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여자는 단순 노동꾼이나 식모와 다름없습니다.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단 9.9%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 35.5%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는 인식에 기회가 제한된 여성들은 졸업 후에도 농장, 섬유공장, 가사노동 같은 저임금 직종으로 배정되며 왕실이 정해준 직업을 평생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적 참여는 더더욱 제한적입니다. 최고인민회의의 여성 대표 비율은 20.2%입니다. 이것은 남조선 19.2%에 비해 조금 높기는 합니다. 문제는 존재감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예를 들어 고민정, 김은혜, 배현진, 심상정, 양향자, 추미애 등 대부분의 여성 의원들은 남자 저리가라며 활동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여성 대의원은 손만 드는 것이 의정활동입니다.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17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은 북한 봉건 왕조 체제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제도적으로 억압받을 뿐 아니라 폭력에도 심각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간부나 보안원, 군인 같은 공권력을 가진 남자놈들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여성들에게 성적 착취와 폭력을 가하는데 피해 여성들은 신고할 생각조차 꺼린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는 인간들 자체가 한 통속이니까요. 신고하면 오히려 반체제 행위로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 모른 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 차별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현실로 고착되어 있다는데요. 북한 봉건 왕조 역시 여성을 단순히 생산과 왕권 유지의 도구로 간주하며 변화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억압은 북한 사회의 깊은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왕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왕국 여성들에게 꿈은 사치죠. 교육, 직업, 정치 참여의 기회는 물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삽니다. 돼지대왕이 행여개혁을 외치더라도 여성 억압이 사회주의 유지체제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한 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김씨왕조 여성들은 남자들의 억압 아래 목소리를 잃고 꿈조차 꾸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적으로 살며 의식이 퇴화하다 보니 중국에서 장가도 못 가는 찌질이들이 탈북녀들을 인신매매로 사들이는데 최고로 선호한다고 하죠. 북한 왕국 여성은 남편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소문에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북한 여성들의 현실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억압 구조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억압의 뿌리는 감히 뉘 앞에서라는 권위적 1인 독재 시스템에 두고 있습니다. 즉 권력의 피라미드 구조로 볼 때 가장 하위에 있는 약한 여성에게 모든 압박과 비판의 화살이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왕국에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나 사회적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오직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졸음 한 번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고 웃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날이 존재하며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법으로 강요받는 식입니다. 심지어 가족 중 한 명의 실수가 온 가족을 수용소로 끌고 가는 연좌제가 법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성들입니다. 또한 이 모든 법적 구조는 백성들에게 왕권의 절대성을 강요하고 왕에 대한 충성심을 끊임없이 주입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북한 법은 단순한 법률 체계를 넘어 김씨 일가 왕권 유지의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법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왕권의 절대성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백성들은 법을 통해 보호받는 대신
법에 의해 통제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왕국의 법제도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후원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조선 특파원들의 북한 왕국 취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